올해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 3,000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을 처음 넘은 이후 14년 만의 일인데요. 그래서 당분간 금요일마다 3,000 시대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올바른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십시오. 자세한 분석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간밤에 있었던 그 사항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월 1,200달러인 채권 매입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아직 테이퍼링을 논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뭐 대부분이 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 될 만한 이야기들인데, 가령 뭐 우리 지금 테이퍼링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출구를 찾고 있다, 뭐 이렇게 나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분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어차피 파월 의장이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였고,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 정책을 바꾸기 전에 경제에 대한 판단부터 바꿉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판단을 바꾸지 않고 정책부터 바꾸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기존의 경제에 대한 판단이 뭐냐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악화의 우려가 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뭐 연준의 경제 판단의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이야기를 상당히 좀 바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확 바꿔버린 것이죠. 이거는 물론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신 보급이 되고 집단 면역효과가 생기게 되면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전에는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서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겠다, 이거를 넣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주목한 건 이건데, 그래서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연준이 이제 자기네들 정책 스탠스를 바꾸기 전에 일단 경제에 대한 판단을 바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정책 스탠스 바꾸는 거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길을 열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연준이 말 바꾼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구조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면서 어제 미국이 장기금리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뭐 파월 연준 의장 뭐 금리 안 올린다 이야기했고, 출구 전략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왜 이러지 싶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뭐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고, 시장이 주목한 거는 경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경기 판단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금리가 상당 폭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경제 판단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좀 금리 상승이나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무님께서는 미국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굉장히 낙관적인 분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해서 올라가는 장기금리를 오히려 더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건 심각한 이야기고, 미국도 버블 걱정하는 거거든요. 버블 걱정하는 거고, 뭐 집값이 지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갔죠.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하면서 이제 장기채를 사서 금리를 끌고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집값이 폭락을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한 집값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갔던 것이고, 지금은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좋아지게 하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장기금리를 조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데다가 여기다가 지금 약 한 2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정책이 나온다. 물론 이거는 한꺼번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 같으면은 한꺼번에 썼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 취임도 안 한 상황에서 좀 있으면 아마 바이든 당선자가
그 회견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부양책이 어떤 것이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텐데 좀 길게 보고 하는 것이 되겠죠. 길게 보고 미국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한꺼번에 돈이 마구 튀어나오는 이런 모양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2조 달러라고 하면 미국 GDP의 이게 1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GDP가 2천조 달러가 2천조 원이 넘으니까 200조 원에 200조 원. 예, 네, 이거 다 채권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짧은 채권으로 발행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대부분 다 긴 채권으로 발행해야 되는데 그럼 이쪽에서 누가 사주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뭐 제기될 만한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 금리가 적당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뭐 사볼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수준까지 장기 금리가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연준도 이 채권을 더 많이 사주는 할 거고, 뭐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연준이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10년째 국채 금리가 지금 한 1.1%인데 이게 뭐 올해 봄 지나고 집단 면역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게 1.5% 예. 또는 2%이 사이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유동성 효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3,000포인트 넘을 때는 정말 강한 기세로서 넘었는데요. 3,100포인트, 장중에 한때 3,200포인트 정도 됐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팔아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3천을 넘길 때 자금이 조금 특이해요. 예. 자금 성격 자체가. 그 연말 지나면서 연초에 증권 계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도 했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끌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조금 이거는 무슨 현상이지 이렇게 다들 조금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호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럴 일은 아닌데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전 세계 시장과 달리 공매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주식시장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글로벌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뭐 장기금리 상승 때문에 사실 대형주의 상승은 극도로 제한적이고 연말 연초 효과 때문에 소형주가 좀 많이 올라가는, 어제도 보면 미국의 뭐 저기 소형주인 러셀 2000 이런 거는 그렇죠.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대형주는 근데 이제 금리 뭐 연준 의장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또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만 그것도 대형 종목 제가 보니까 그 탑10 종목들이 전부 다 코스피 상승보다 더 높은 상승을 이거는 저는 진짜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단기간에 상승폭도 그렇습니다. 주가가 단기 반등할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10%, 2주일에 한 30%씩, 20%씩 올라갈 수 있고 그러는데 3개월 만에 지금 30%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근데 주가가 폭락했다가 단기간에 올라갈 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근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1986년, 88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때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3조 정도의 효과가 지금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게 되면 팍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씩 하루 0.2, 0.3%씩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떨어질 때는 한꺼번에 다 떨어지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 이야기 그렇죠. 하는데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안 들어와 있던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지수를 올려놓은 모양이라서 기존 투자자들이 여기 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따라가고 있고 좀 성격을 좀 지켜보자, 시장을 좀 관망하는 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동학개미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렸는데 기존에 좀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거 좀 뭐가 이상한 것 같다, 좀 기다려보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채팅창으로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받고 있어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리 분께서 중소형 장세는 아직 안 온 게 맞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면요.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도 저점 이후의 주가 상승률이 122%입니다. 나스닥이 96%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지수인 S&P 500이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도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코스닥하고 코스피 지수만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코스피의 특히 대형주의 상승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전에 부분 상황들은 모두 다 이제 잊혀진 형태고 그냥 주식시장이 대형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도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중소형주 장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전망을 해 주시죠. 미국은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중소형주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거 빼고 나면 좀 약세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세금 효과도 있고 장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연말 연초 효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 연초 효과가 있는데 근데 중소형주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가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나면 근데 대형주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예. 못 올라가고 조정을 받는데 심한 조정을 받으면 중소형주도 올라갈 여지가 없죠. 근데 조정을 받다가 거기서 이제 좀 조정이 끝나고 횡보하고 있으면 대형주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대형주에서 돈이 빠지면서 중소형주로 가고 조금만 들어가면 시세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가려고 하면 대형주의 코스피의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조정이 아주 큰 폭은 아니고 한 5% 뭐 이내외의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해버리는 것이죠. 횡보하면서 기업 실적도 괜찮고 한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게 단기적인 상승 어떤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조용해지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번 여쭤보겠는데 수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뭐 이런 형태인데요. 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거의 공통입니다. 사이먼 리하고 모더 TV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이런 매매 형태 자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간접 투자를 안 하시니까 직접 투자를 돌리시니까 이걸 빼서 이렇게 하시니까 기관들이 그렇죠. 매도하는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좀 강한 움직임이 가령 뭐 연기금 이러면 국내 주식을 가령 전체 투자자금의 10%를 갖다 20%를 갖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뭐 22%, 2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또 매도를 하는 게 있는데 연초에 이게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연초에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몇 %, 올해 주식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자라고 했는데 이걸 불과 2주 만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움직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금융 투자 이런 쪽에서는 사고 팔고 단기적인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아마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금융 투자 쪽은 그런 경우에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쪽에서 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 단기간에 그거를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올해 목표를 위해서 또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움직임은 저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높아진 지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겠는가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중국의 일부 종목들이 MSCI에 빠지면서 긍정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게 몇 개 종목으로만 좀 집중됩니다. 외국인 매수가. 나머지 종목으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건 전부 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건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외부로부터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인으로부터 매수세 유입, 개인은 팔고 이쪽이 매수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개인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저기 좀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올 때까지 나는 계속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이에서 매매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여러 그룹들로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안내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널 창에서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자세한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조정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수출 증가세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근과 같은 대형주의 상승세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예, 그렇죠. 이게 모든 종목들 대형주 모든 종목들에서 거의 다 나타나요. 근데 직전하고 한 비교를 해보면 2017년에도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진짜 뭐 전기전자 종목 빼고 나면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삼성전기 이런 한 8개 정도 IT 종목 빼고 계산을 해보면 그때 코스피 2,600 올라갈 때도 이 8종목 빼고 나면 2,00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꺾이면서 그냥 곧바로 추락하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뭐 배터리, 자동차, 그렇죠. 바이오 예, 예. 모든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 다 심지어 철강, 뭐 네. 조선 이렇게 뭐 다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동참 안 한 종목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형 종목들은 다 올라간 그런 모양인데 이게 좋게 보면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엔 상당히 좋은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순환매가 더 이상 작동 안 하면 이거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거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이거 올라가는데 얘가 이제 못 올라오는 거죠. 얘가 못 올라오고 얘가 떨어져 버리면 얘가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쪽이 또 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제일 매수세가 강한 게 반도체긴 한데 이 반도체의 힘으로 자동차도 가고 배터리도 가고 뭐 철강도 가고 다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하나씩이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순환매가 모든 종목에서 발생한 게 왜냐? 제가 볼 때는 수출 때문인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넓은 품목군에서 2017년에는 반도체만 갔는데 상당히 넓은 종목군에서 수출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그동안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 연말에 이제 뭐 아마 수출 증가세 이런 거 보고 그래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그래서 대형 종목, 이 종목, 저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려 그러면 아마도 그렇죠. 국내 경제가 그렇게 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수출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형 종목들을 끌고 가는데 최근에는 바이오의 수출 증가세도 12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형 종목들이 전부 다 수출 종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수출 증가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코스피가 이제 3,000 넘고 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결국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추가적으로 시장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빅테크들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테슬라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시가총액 5위가 됐는데 그 5종목이 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부러지면 시장 전체가 상당히 긴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주도주가 유지되면 시장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 주도주들이 최근에 미국의 장기금리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테슬라는 좀 아닙니다만 뭐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종목들 보면 작년 9월 달 이후로 장기금리 상승 때문에 거의 주가 상승이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금리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다고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 건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중소형주로 쫙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가 못 올라가니까 중소형주로 그 부분만큼을 커버하는 것이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양이 나올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